한국의 유령수술 사업 카르텔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나 중국의 장기밀매 조직들보다 위험하고 잔혹합니다. 예뻐지기 위해 찾아온 철없는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을 마취시켜놓고 무작위로 유령수술을 해야 되는 짓은 사이코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신체를 칼로 긋거나 가위로 자르고 동의받지 않은 장기를 촉출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악마의 외과 의사들이 한국에서 급증했습니다. 정상적인 문명 국가여야 할 한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령수술 카르텔에 소속된 사업장들은 수백 명의 여고생, 여대생 그리고 외국인 여성들까지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면서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그 돈으로 정관 변호사들을 통해 인류 보편적인 수술실 형사 규정이 기술된 이 형법전이 정상적으로 한국에서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유령수술 카르텔 사업장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살인 작업대로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성형수술실에 어쩌다가 이렇게 사이코 살인마들이 득실거리게 되었는지 하는 어떤 사회적 배경, 그 중에서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요, 신해철 씨 살해 사건을 일으켰던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어깨하고 상박부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그 피부가 조금 처지면서 이제 지방이 쌓이면 약간 미용적으로 보기 싫다 해서 그 수술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피부까지 다 절단해서 잘라내고 제거하는 그 수술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 수술을 받다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이 있겠죠? 그 신경이 손상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뭐 감각 이상이나 운동장애가 일어나서 피아니스트로서의 뭐 생명이 위태로운 진경이었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그 병원에서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이 환자를 미국인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해버렸다고 그러죠. 자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그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신해철 씨 살해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신해철 씨 살해 사건은 자기 사건하고도 다르다. 이거는 그는 살인인데? 지금 그런 표정이죠. 살인인데 아니 그걸 처벌을 안 하냐? 누구 나라 이상한 나라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누구 진짜 황당한 나라다 이 사람들아. 누구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국에도 법이 또렷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초거대 범죄 카르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법전은요, 제가 쓰던 법전이에요. 2004년도에서 5년도쯤에 제가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교 법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령수술, 그러면은 한번 벌어지는 이 장면을 놔두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수사기관에 내가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럼 증거가 뭐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그 CCTV 영상을 가져왔다 칩시다. 지금 이 하는 행위가 뭔지를 가만히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요, 쇠코챙이로 막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쇠코챙이로 이 피해자의 몸을 막 찌르고 하면서 쑤셔 넣고 있죠, 막. 저 40cm 되는 걸 막 쑤셔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생각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단 장기 적출하는 그런 범죄 조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행위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심각한 상해 행위를 하고 있네, 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의료법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형법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한 게 지금 뭐냐? 건강권을 침해당했습니까? 아니죠. 생명권하고 신체권을 침해당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어디냐? 형법이에요. 그래서 그럼 뭘 당했느냐, 저 사람이. 쇠코챙이로 세상에 사람 몸을 찌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전기톱이나 칼로 막 자르고 있는 거예요. 상해를 당했네. 그래서 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구성요건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게 상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해가 뭐냐면요,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상해라고 그래요. 상처 남기죠.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게요. 수술은 예를 들어서 말로 너 이뻐져, 암세포가 떨어져, 이런 100년 동안 한다고 해서 암세포가 떨어지거나 질병이 낫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몸을 칼로 잘라야 되고요. 전기톱이나 우들, 절단기 이런 거 다 써서 뼈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많고, 다 적출해내야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수술은요,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다. 맞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죠. 불치나 난치 혹은 불구를 일으키게 하는 거는 중상해다. 조금 더 다르게 해놨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정상적으로만 하면,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그 행위를 했다 이러면 당연히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즉 처음에 구성 요건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처벌을 하려면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 형법에는요 한 5가지 내지 6가지를 놔두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위법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위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한 6가지로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정당 당연히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요 다 요 정당 행위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성낙, 동의라고 그러죠. 성낙 절차를 정확하게 거쳤느냐. 성낙을 받은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벌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생활을 하고 간호사 생활을 하건 걱정할 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수술을 하다가도 굉장히 심각한 과실에 의해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상해죄나 중상해죄가 아니고 과실범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작업실이에요. 전신마취대에서 그냥 누워있다 칩시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이게 의사냐 아니냐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보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위만 놔두고 봅시다. 전기톱으로 자릅니다. 자르다가 전기톱을 조금 세게 밀어 넣어 버려가지고 광대뼈 자르다가 뇌 기저부 그 아주 종이짝처럼 얇아요. 그걸 팍 뚫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뇌를 찔러버리죠. 그 바로 이제 적사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워보려고 하죠. 물론 응급처치를 하려고 막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상황만 놔두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전기톱으로 사람을 자르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보호자들이 경찰이나 한국의 검찰에 가서 저 사람 우리 딸을 죽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의사니까 괜찮습니다. 이리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살해당했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전에서 뭘 뒤져야 됩니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성 요건을 먼저 봐야 되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로 무기 5년,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형량은 놔두고 무슨 범죄냐?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살인죄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람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다가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살인죄로 다 처벌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이거는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과실이 있었는지 봅시다. 그러면 과실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는 의료 과실은 거의 인정될 수 없고요. 검사나 판사분들이요 의료 과실까지 다투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틈을 타서 지금 범죄 행위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JTBC 그 뉴스룸에 나갔죠. 손석희 씨하고 앉아서 얘기했죠. 유령 의사는 기만 행위다. 마취된 틈을 타서 벌리는 기만 행위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어느 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는 제가 2016년도 SBS에 그 앵커분이 물어봤죠. 왜 유령 수술이 건절이 안 되느냐? 저 기가 막혀서 그랬죠. 유령 수술 건절 안 된다. 돈이 수천억 남는 장사인데 당연히 처벌은 안 하면 계속 할 거 아니냐. 허락받지 않는 사람 몸에 칼을 댄다. 이런 거는 지구상에서 어디도 인정되지 않는 그 의료행위다. 근데 그걸 처벌을 안 하면 그 틈을 타서 어마어마한 돈벌이로 지금 자리 잡았다.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깨끗이 사라지죠. 당연히 검찰이 의지가 없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의지가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정관 변호사하고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해버리니까 의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딱 한 명만이라도 처벌을 해라. 제대로 지금 한 명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냈으니까 거기서 지금 한 5명 넘게 죽은 걸로 우리 알려져 있다. 일단 우리가 찾아낸 거는 장애가 되고 불구가 됐던 사람들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 한 10명 추려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유령수술 당했다라는 거 증거 자료까지 다 줬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다 풀어놔 버렸죠.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빨리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한국의 수술실이 완전 범죄 카르텔이 점령해 버렸다는 사실을.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수술 때 눕지 말라, 절대로 눕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잡아놓은 사이코 살인마를 처벌할 때까지는요. 처벌됐다. 이렇게 공시되기 전까지는요. 수술 때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좀 버거운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계속해서 이런 사실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